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에서 상황 판단을 강의하는 길규범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치러진 2022년 7급 공채 상황 판단 문제에 대한 총평을 해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시험을 보신 경우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추후에는 이제 시험을 막 시작하신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궁금해 하셔서 영상을 찾아보시는 경우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 보셨다는 전제 하에 좀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먼저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시험 2달여 전에 시험 시간에 변경이 좀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에 대한 혼란이 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시험장에서 2시간의 시험을 보시기가 결코 쉽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가 어떻든 간에 2시간 동안 언어와 상황을 함께 푸시려고 2시간 동안 집중해서 푸신 여러분들께, 그리고 그러고 이제 자료에서까지 푸시고 이제 결과를 받으신 여러분들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고요. 잘 하신 분들은 총평은 여기까지만 일단 보시고요. 왜냐면 2차가 10월 15일 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채 3달이 남지 않은 기간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결과가 어느 정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일단 영상을 멈춰주시고, 이 영상은 추후에 다시 볼 일이 없으면 좋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이 좀 미진하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을 좀 보완하셔야 이제 내년에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지 같이 준비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설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업로드되는 자료로 좀 더 구구절절 설명을 해드릴 테고, 영상은 최대한 컴팩트하게 촬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시고 더 이제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거나 문자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업로드된 자료를 좀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거고요. 아마 작년에 처음 치러졌기 때문에 작년에 시험 보시고 올해 다시 응시하시는 경우도 계시겠지만, 올해 처음 보시는 경우들도 많으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인적성류의 시험이 익숙하지 않으신 경우도 많으실 테니까, 이게 암기 지식형의 시험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고도의 집중력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만 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체력적인 소진도 엄청 많으셨을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플러스 어떠셨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시험 시간 변동은 좀 예상치 못한 부분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그 소식 있자마자 학원에서 진행되는 동영 모의고사 강의부터 주말에 진행되는 합격 예측 모의고사까지 계속 시간 변동을 좀 해서 2시간의 시험 시간 연습을 시켜드렸고, 계속 파이널 때도 강조하고 했지만, 그 하루의 시간 운영을 하시는 연습하시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시험 날의 시험 시간과 동일하게 좀 생활하시면서 그 연습을 좀 하셔야, 소위 시험 체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셔야 시험 당일날에도 실력 발휘가 잘 되실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연습을 했더라도 아마 실전은 좀 다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전 경험을 해보셨을 테니까, 아무래도 실전처럼 연습을 하긴 하지만 이게 정말 실전과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셨는지 좀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으셨다면 실력 외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 때문에 실력 발휘가 잘 안 되셨는지도 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내년에 다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제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하루 운영이 잘 되셨는지 한 과목씩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전체적인 연습, 운영 연습 하신 부분들 체크해 봐 주시면 될 테고, 그 다음에 올해 상황 판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난도가 평이하게 출제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올해 시험 난도가 어땠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정답 합격 예측 시스템에 입력된 정답률을 봐도요, 작년보다 상황 판단의 경우는 대체로 한 2문제 정도의 점수 상승이 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좀 됩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 점수는 한 8.9점 정도 오른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언어 자료의 언어 자료의 그 점수를 배지 않 채 상황 판단의 점수 변화만 반영해 봤을 때는 컷은 대체로 2, 3점 정도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나는 언어 자료에 당연히 영향 좀 있겠죠. 그래서 상한 판단은 그 정도의 점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점수가 올랐던 이유는 분명히 정답률이 낮은 킬러 문항은 있어요. 20%대 정답률의 킬러 문항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초반에 배치되지 않았단 말이죠. 정답률 낮은 문제들이 대체로 17, 18번부터 시작해서 끝에 24번까지, 즉 17번부터 24번 혹은 18번부터 24번까지 몰려 있는 경향을 좀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균 점수가 좀 더 상승한 그런 이유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만 잘 넘겨도 두세 문제의 점수 변화폭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제 예측대로 올해 시험 문제 배치를 좀 어려운 문제를 뒤쪽에 모아놔서 중간중간 잘 넘기는 순간이 없으셨던 분이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뒤쪽에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예상한 대로 두세 문제 점수 상승의 변화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분석을 좀 합니다. 제가 전문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예상대로 그 정도의 점수 변화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체감 난도 그러니까 뭐 끝나고 나서 상한 판단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연락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변화, 전략 정도에 따른 변화 정도 있었다라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많은 학생분들이 뭐 연락을 계속 주시는데 올해 결과를 봤을 때 90점대이신 분들은 거의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80점대 받으신 분들은 꽤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80점대 받으신다면 상황 판단으로 합격하시는 경우가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제 나름대로 좀 보람을 느꼈던 22 대비 1년 강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점수 변화는 그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평가 또는 21년 기출과의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7급용으로 풀세트가 나온 게 25문제 풀세트가 나온 게 3번이 있죠. 모의평가, 작년 기출, 그리고 올해 22년 기출 요 3가지가 있는 건데 아무래도 22년도 올해 난도가 좀 가장 그 3개 중에 가장 좀 낮은 편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배치나 그 시험 외적인 부분에 대한 그 문제 배치나 등등에 대한 여러분들을 좀 어렵게 만들 요인들을 조금 줄이려고 노력했던 22년 기출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특징적인 게 모의평가 때는 제가 텍스트 유형이 4문제 출제되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텍스트 유형이 21년 기출에서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아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시험 일주일 전에 일요일에 진행한 강의 때 뭐라 말씀드렸어요? 텍스트 최소 한 문제에서 최대 4문제 출제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올해 텍스트 문제 정확히 4문제 출제된 거 보셨죠? 결국 예측대로 이제 다 출제가 되어서 텍스트가 가장 대표적인데 4문제, 0문제 다시 올해 4문제 출제되어서 뭐 제가 그동안 이제 분석한 부분들에서 좀 많이 또 예측이 맞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22년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면 아무래도 시험 시간에 변화가 있었다 보니까 난도까지 높이기에는 좀 부담이 있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문제 배치도 최대한 어려운 문제들을 뒤쪽에다 몰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문제 자체도 조금 쉽게 점수를 주는 듯한 느낌의 문제들이 꽤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21년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난도가 어떻게 됐냐고 말씀드리냐면 3, 4, 3, 4 리커트 쪽도 1이 좀 제일 쉽고 5가 제일 어렵다고 치면 작년에는 보통 이제 3, 4 정도의 중간 정도의 난도 문제들이 좀 여러 개 있었던 편이라고 친다면 올해 문제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좀 더 심해졌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난이도 1에 좀 쉬운 점수를 좀 주는 듯한 느낌의 문제도 있는 반면에 킬러 문항들은 또 꽤나 어려웠던 4, 5의 난도, 5의 난도로도 평가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올해 좀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5의 난도 문제들이 대체로 뒤에 있었다 보니까 그래도 평균은 어느 정도 방어가 좀 되었던 올해 기출문제 특징을 좀 보인다는 거죠. 이따 다시 문제 같이 보면서 지금 올해 문제 펼쳐놓고 이거 영상 보고 계시죠? 이따 다시 문제 보면서 그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릴 테고요. 지금 시점에서 고민이 그거이실 수 있죠. 과연 내가 합격을 할까? 2차 공부를 해야 할까? 보통 이거는 결론에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순서에 맞을 수 있는데 영상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보신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초반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는 두 가지의 방법인 건데,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신 게 2차를 공부해야 될지 말지인 건데요. 뭐 작년에 똑같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합격이 기대되는 점수를 받으셨다? 그러면 부디 달리세요. 3개월 생각보다 빨리 갑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발표가 한 달여 뒤인 8월 31일 날 발표가 나게 되는데, 그때 발표 나고 나서 갑자기 나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합격했어. 너무 기쁜 소식이지만 그때 갑자기 2차 달리시려면 그동안 쉬는 기간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갑자기 다 안 달려지실 거예요. 해서 지금부터 그냥 합격했다 생각하시고, 제가 파이널 때도 말씀드렸어요. 시험 끝나고 가장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막 커뮤니티나 막 합격 예측 시스템이나 등등등등 돌아다니시면서 합격 그 컷의 변화를 주식시장에 그래프 보듯이 그걸 이제 관망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합격 컷은 누구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올해 난도가 조금 평이했다 보니까 이런 경우의 특징은 뭐냐면 구간 하나에 점수 그 평균 하나에 되게 많은 분들이 두껍게 모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7배수 안팎에 끊었는데, 그러니까 막 이게 여기서 끊으면 5배수? 그 구간 하나를 막 추가하면 뭐 예를 들어 좀 과장해서 7배수 뭐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간 하나에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많이 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자를지가 더 어려워져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좀 어려워져서 상위 구간이 좀 이렇게 드문드문하면 조절하기 편한데, 문제가 좀 쉬워서 여기가 굉장히 두꺼워져 버리면 어디서 끊는지에 따라서 배율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끊길지는 실은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해커스에도 예측을 하지만 통계적인 부분에 기반해서 하지만 그걸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터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파이널 때 말씀드리길, A라는 업체에서 매년 해요. B라는 업체에서도 매번 할 겁니다. 뭐 혹은 개인이 매년 컷을 예측할 수 있죠. 한 사람이 다 맞힌 경우는 제가 지금 피셋 13, 14년 계속 여기 관련돼서 뭐 공부하든 일하든 하는데 한 업체 한 사람이 계속 맞힌 경우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해에 말하면 그 중에 누군가 맞아요. 그럼 이제 내년에 기대하길 작년에 B가 맞췄으니까 20년도에 B가 맞히겠지? 아니에요. 다른 데서 맞춰요. 21년 또 다른 데서 맞춥니다. 22년 또 누가 맞힐지 몰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뭐 크게 합격 컷에 대한 부분 너무 지금 맹신하거나 그거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딱 한 경우만 이거에 관심 가지시면 되는 게, 제가 올해 시험 결과를 토대로 더 이상 만약에 불합격하면 시험을 그만두겠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다른 뭔가 모색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컷에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계속 그래도 공부를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2차를 가장 집중적으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시험 앞두고 있는 지금 기간이란 말이죠. 한 3개월 정도, 100여일 정도, 이때가 가장 텐션 높게 열심히 공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 1차 점수 넉넉하게 받은 분들은 합격 컷에 전혀 관심 가지지 않고 2차 공부 하루에 10몇 시간씩 달리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상대적인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 열심히 할 때 우리도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인 거라, 딱 뭐 시험 그만둘래 말래 이걸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전에 파이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채점하지 마시고 그냥 2차 달리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2차 관련된 고민들 대답 드려보면 지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현 시점에서 고민은 과연 2차를 할까 말까. 두 번째는 과연 1차가 공부한다고 성적이 오르는가에 대한 부분인 거죠. 아마 지금쯤 시험 임박해서 막판 한두 달 정도 하신 다음에 나는 좀 공부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왔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길, 1차는 그런 식으로 막판에 집중적으로 해서 되는 시험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인적성 시험은 꾸준히 해야 되는 거지 막판에 몰아서 한다고 뭔가 그런 사고 과정에 혹은 뭐
패턴의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결과가 좋지 않으셨고 그런 이유가 막판에 몰아서 한 케이스라면 뒤에 말미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꾸준히 좀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10분이더라도 하루에 15분이더라도 좀 꾸준히 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될 테고요. 1차 성적 해커스 강사진의 가장 큰 특징이 그거잖아요. 뭐 타고나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서 점수를 올렸던 강사들이다. 특히 저 또한 이제 상한 판단에서도 점수를 많이 상승시킨 케이스이기 때문에 점수를 올려본 경험이 있고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점수에 변화가 생길지를 잘 알고 있는 강사인 거죠. 그 다음에 기출에서도 어떤 장치가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는지 기출의 변화 패턴도 수업 때 일형 커리를 통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차 뭐 지금 올해 2번의 시험을 치러보면서 뭐 처음에는 실력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충분히 고득점 받아오시는 케이스들을 보면서 뭐 7급 준비하신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점수 상승의 여지는 있구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점수는 변화될 수 있어 라고 말씀드리니까 1차 성적 오를 수 있습니다. 확신 드릴게요. 대신 스스로 꾸준히 하는 연습해 주시면 분명히 성적 올릴 수 있고 더군다나 올해처럼 출제된 케이스에서는 아무래도 고득점까지도 80점대 고득점까지도 가능한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1차 노력을 통해서 점수 상승시킬 수 있다. 같이 잘 준비해 보자 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 고민해 봐 주시고 조금 끝에 잘렸는데 교훈은 이란 워딩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잘 시험 원하는 결과 얻으셨다면 잘하셨어요. 영상 여기까지 보시고 아까 안 끊으셨으면 지금 여기까지 보시고 2차 빨리 달리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으시다면 어떤 이유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는지 항상 뭐 쓰러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원하시는 게 공무원 시험 합격, 최종 합격 원하시는 거고 지금 당장 올해 좋지 않았더라도 내년에 꼭 합격하는 결과 얻으시면 되니까 올해 시험에서의 교훈을 좀 잘 정리하셔서 아무래도 지금 시점이 가장 어떠한 이유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는지 좀 가장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꼭 교훈 얻으신 다음에 그걸 보완하셔서 올해 아니어도 꼭 이제 합격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총평 좀 마치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2년의 가장 큰 특징은 텍스트 유형이 출제된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문제번호 적혀 있고요. 지금 촬영 강의라 전부 다 인강으로 보고 계실 테니까 화면 멈춰서 제가 분류하는 5가지 유형에 따른 세부 문제들 어떻게 출제되는지 확인해 봐 주시면 될 테고 제가 크게 5가지로 분류하죠. 그래서 줄글 형태를 처리하는 것과 법조문 형태를 처리하는 것 이 2가지는 제가 수업 때 핵심 유형이라고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계산 규칙 경우의 수 유형이 좀 중요한 유형이다 보니까 여기 핵심 유형이 아니죠. 텍스트와 법조문 유형이 득점 포인트 텍스트와 법조문 유형은 득점 포인트 유형이라고 말씀드리고 계산 규칙 경우의 수가 결국 여러분의 합격을 결정하는 고득점을 결정하는 핵심 유형이다 보니까 묶어서 득점 포인트 유형, 핵심 유형이라고 설명을 좀 드리는데 요즘 제가 가장 공들이 하고 있는 작업이 이 핵심 유형과 관련된 완성형의 책을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올해 이제 커리 중에 교재를 활용할 예정인데 좀 더 세부적인 분류들, 그다음 각 유형에 따른 스킬들, 뭐 출제 장치들 최대한 열심히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되면 올해 좀 같이 잘 준비하는데 활용해 볼게요. 그래서 뭐 이 2가지는 줄글인지 어느 논리에서 보듯이 줄글로 정보를 주는지 혹은 법조문 형태인지에 따라서 좀 외형상 잘 티가 나는데 이 3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은요. 일단 먼저 계산 여부를 좀 확인하죠. 계산 요구되더라도 거의 대부분 사칙 연산 정도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뭐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좀 등한시 하셨더라도 필세 문제 풀 때는 전혀 지장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계산이 있으면
계산이 좀 주가 되는 문제면 계산 유형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푸는 와중에 갈림길 경우가 등장하는지 보시고, 갈림길이 등장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되면 규칙 문제로 분류가 되고요. 계산 없고 그런데 문제 푸는 와중에 경우의 수가 나뉘면, 갈림길이 나뉘면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분류를 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 유형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다시 말씀을 드려봤고, 각 유형에 해당되는 문제가 어떤 건지도 좀 적어놨으니까 활용해서 분석 같이 해보면 좋을 텐데요. 텍스트 유형 네모난 출제됐고요. 작년 21년 같은 경우는 텍스트가 전혀 출제되지 않았고 법조문이 9문제였어요. 이것도 제가 예측했죠. 25문제 중에 텍스트 법조문에서 합쳐서 9문제, 10문제는 꼬박꼬박 나올 거라고요. 그죠? 이거 10문제여서 40% 정도의 출제 비중인 건데, 5급에서 비했을 때 오히려 텍스트 법조문의 출제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서 이거보다 줄진 않을 겁니다. 문제 배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이 문제들 먼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잘 지켜오셨더라고요. 수업 열심히 따라오신 분들. 좀 특징적인 게 한 지문 두 문항, 제가 텍스트 유형에서 출제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역시나 텍스트 유형이 출제됐는데, 문제 배치가 23, 24가 아니라 9번, 10번에 한 지문 두 문제가 출제된 게 약간 특징적이죠. 아마도 뒤쪽에 있으면 여러분이 못 풀까봐 걱정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 모토는 시험 시간이 변동이 있었다 보니까 나머지 외적인 부분은 최대한 편의를 좀 베풀자 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지문 두 문제짜리가 9번, 10번으로 좀 넘어온 변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또 뭐를 테스트하고 싶으셨던 거 같냐면, 과연 수험생들이 끝까지 푸나, 25번까지 푸나를 테스트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문제 정도는 25번에 좀 배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25번 문제 잠깐 보실 수 있으실까요? 25번 문제고요. (25번이) 어떻게 보면 일치부합이 아니라, 단순히 일치부합이 아니라 응용이다 보니까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건 맞아요. 그죠? 지금 화면 멈추고 25문제 슬쩍 한번 보세요. 팔문에 포인트 없지만, 팔문에 포인트 없고, 그렇지만 이제 상황 박스가 등장해 있고요. 상황 박스가 등장해 있고, 상황에 특히나 동그라미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거 1년 커리 혹은 뭐 기초 단계 수업만 들으셔도 충분히 따라오시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수업 들으신 분들 가정하고 해설 드린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길 상황 박스 있고 동그라미 있고 각 서술어마다, 각 손지마다 키워드 확인했을 때 신고하였을 것이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았을 것이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결국 요 서술어를 키워드를 잡았을 때 키워드가 4번 반복된단 말이죠. 그래서 발문의 포인트 자체는 없을 수 있지만 상황 박스의 존재, 그리고 동그라미의 존재, 키워드의 반복을 통해서 이건 응용형 문제구나 라고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텍스트든 법조문이든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분류하길, 숨은 그림 찾기처럼 정보만 확인하면 단순 해결되는 일치부합형 문제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내용적인 이해를 토대로 해서 살짝의 응용을 해야 되는 응용형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분류해 드리는데, 25번 문제는 응용형에 속하는 문제, 조금 더 공들여 풀어야 되는 문제가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용형 문제가 이렇게 정답률이 낮아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막 크리티컬한 함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지 4번의 정답률이 대체로 50%대 중반에서 잘 잡아주면 60%대 초반까지 지금 정답률이 나오거든요. 이렇단 얘기는 학생분들이 25번까지 끝까지 확인 못 하시는 경우가 꽤나 많으시구나 라는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뭔가 배려도 해주셨고 확인도 좀 하신 문제 배치인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총 9문제가 출제됐었고요. 계산 유형 6문제, 규칙 유형 5문제, 경우의 수 문제 5문제가 출제돼서 뭐 제가 매년 분석해드리는 유형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각 유형별 구성을 봤을 때 모의평가의 경우는 텍스트가 4문제, 법조문이 6문제, 7문제, 4문제, 4문제 이렇게 출제됐었단 말이에요. 모의평가의 경우는. 그 다음에 작년 21년 기출의 경우는 텍스트가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던 게 좀 특징적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법조문이 그냥 9문제, 그 다음 8문제, 4문제, 4문제. 이거 작년 총평 보시면 다 그렇게 분석해놨죠. 작년 총평 보시면 이렇게 분석해놨었는데 올해 22년도 문제 보시면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국 9문제가 텍스트와 법조문에서 출제됐었고 계산 유형이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거 맞고요. 나머지 규칙과 경우의 수가 비슷하게 출제되는 거 맞습니다. 해서 거의 뭐 그동안의 패턴이 좀 유지되었던 22년 기출이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되고 길기반 수업 잘 따라갔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 방어는 가능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조금 더 유형별로 세세하게 볼게요. 문제 준비해 주시고요. 텍스트 문제 4문제가 출제되는데 지금 현재 촬영 시점으로 현재 해커스에 입력된 정답 4문제 정답률 평균을 보면 한 85.83 정도요. 85%대 정답률을 좀 보이는 텍스트 유형이긴 합니다. 뭐 문제마다 정답률 이런 것들은 1년 커리 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릴 텐데 4문제 어떤 게 출제되는지 간단히 언급해 봐 드릴게요. 3페이지 5번 문제 펼쳐봐 주시고요. 5번 문제 보시면 발문에 어때요? 포인트가 있나요? 다음 글의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의 발문인 거니까 포인트 없죠. 해서 잘, 발췌독, 일치부합, 수문 그림 찾기처럼 푸셨으면 빨리 풀릴 만한 5번 문제였고요. 6번 문제 보시면 발문에는 포인트가 없죠.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인 건데 보기 가서 보시면 A, B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런 비슷한 유형의 단어들이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 출제되고 있단 말이에요. A가 증가 혹은 감소, B가 증가 혹은 감소. 이거 응용형이죠. 그리고 제가 길이 짧으면 어떻게 하시랬어요? 쉬울 거라고 예상하지 마시고 응용형일 거다. 이거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짧은데 일치부합으로 내버리면 너무 문제 쉬울 테니까 짧으면 왜 짧지? 라고 의심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금 6번 문제 보면 이게 시험지 화면인 건데 제시면 이거밖에 없어요. 일치부합 아닐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보기 가서 보시면 A가 증가, 감소 이런 표현들 B가 증가 혹은 감소 이런 표현들 유사한 표현 반복되면 응용형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6번 문제는 조금 더 공들여 풀어야 되는 문제구나 라고 확인되실 테고 조금 넘기다 보면 9번과 10번 한 질문 2문항짜리 있었을 테니까요. 6까지 해서 텍스트 4문제 잘 풀어주셨어야겠죠. 그래서 평균 전화율 이 정도 나왔습니다. 유형별로 봤을 때 제일 높다 이고요. 그 다음 법조문 유형 총 5문제 출제했는데 텍스트보다 살짝 낮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의평가 때 좀 우리 세트 3개인데 모의평가 21년, 22년 요 3개인 건데 모의평가 때는 제가 법조문 파트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라고 최종 정리할 때 말씀드렸죠. 근데 아무래도 법조문을 어렵게 주다 보면 여러분들이 득점 포인트를 못 쌓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난도 자체를 낮추려고 노력했던 올해 입장에서는 그냥 법조문 일반형을 3문제 줬으니까 상황 박스를 거의 활용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냥 일치부합으로 내버린 문제가 3문제가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발문의 포인트가 있죠. 그죠? 수업 잘 따라오신 분들은 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단순히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은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해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다 보니까 바로 제시문 가셔서 뭘 기록해야 되고 뭘 기록하지 않으면 되는지 그 기록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문제 해결하시면 되는 이번 문제 정도가 응용형이었던 거죠. 그래서 17번 문제 응용형 문제,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맨 뒤에 25번 문제 한 문제 중 출제되어서 5문제 출제되었고 평균 정답률은 이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법점은 거의 80%대 혹은 90%대 정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제가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산형 문제 보시면 총 6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난도 차이가 좀 큰 게 특징이거든요. 쉬운 문제는 쉽게, 좀 어려운 문제는 어렵게 해서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한 게 난이도로 치면 한 3, 4 정도, 그러니까 중상 정도의 난도인 거고, 빨간색으로 체크한 거는 난도가 4, 5, 거의 상단계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21번과 24번은 탑5에 들어가는, 오답률 높은, 반대로 정답률은 낮은 탑5에 들어가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몰려 있는데 작년보다는 출제 장치가 좀 단순화된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작년 21년 문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두 문제 빼고는 제가 수업 때 강의한 내용에서 다 나왔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25문제 중에 특징적인 문제는 단 한 문제 정도인 것 같거든요. 어떤 문제냐면 19번 문제, 양복 농가의 최대 수 문제 정도만 조금 아이디어를 요하는 문제인 것 같고, 나머지는 제가 수업 때 다 예측한 대로 24문제가 출제되었다 보니까 간단하게 언급해봐 드리면 12번 문제 펼쳐봐 주시고, 12번과 16번은 그냥 단순히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좀 단순한 문제긴 했죠. 먼저 12번 문제 정답률 굉장히 높습니다. 말씀드리기 부담일 정도로 정답률 높게 나온 12번 문제고요. 그 다음 16번 문제 보시면 아무래도 기존 문제들을, 기출문제를 보시다 보니까 보고 출제하실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출제 패턴인 거죠. 요거 지금 맥스함수 5급엔 나온 적 없지만 7급 모의평가에서는 12번으로 출제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다시 활용해서 조금 단순한 문제 내셨죠. 12번과 16번 문제 주는 편에 해당되는 문제인 거니까 좀 잘 맞히셨을 테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 펼쳐봐 주시면 제가 계산 줄글 정보로 주면 쉽다고 했나요? 어렵다고 했나요? 처리하기 좀 어려우실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14번 문제가 전형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줄글 정보 잘 처리하셨어야 되는 거고, 상한 판단의 가중평균 중요합니다, 최근 중요해요 라고 했던 거 가중평균 좀 활용하셨어야 되는 거고 등등. 그 다음에 뭐 n-1개 처리 있죠. n-1개 반대쪽 자꾸 보는 거, 제가 확률에서는 그거 요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대쪽 보는 거, 정규 과정 때 다시 녹여서 다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해설 강의다 보니까 좀 빠르게만 설명드린 점 죄송하고, 그 다음에 이해 잘 안 되시면 정규 수업 참고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률, 줄글 정보 처리, 가중평균, n-1개 처리, 반대쪽 보기, 이런 것들 잘 하셨으면 14번 문제 맞히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15번 문제,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각 유형별로 텍스트만 빼고 법점은 계산, 규칙, 경우의 수에서 한 문제씩 대표적인 문제들 설명드릴 건데, 이따 15번 문제는 좀 설명드려 볼게요. 그 다음에 21번 문제 보시면 21번 문제 정답률이 제일 낮아요. 25문제 중에. 제가 22년도 5급 공채 분석할 때 마지막 테마 특강 할 때요, 뭐라 말씀드렸죠? 22년도 5급 공채의 특징은 계산 중에 실제 계산보다는 제가 수업 때 분류하는 조건 계산형 있죠. 조건을 좀 어렵게 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됐던 것들이 출제된 게 22년도 5급 공채 기출문제의 특성입니다. 아무래도 그 문제를 좀 확인하셨을 테니까, 최근 5급 공채 문제 확인하셨을 테니까 그의 연장선상에서 출제된 문제가 21번 문제고요. 계산은 제가 용어 조심히 봐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용어 간 연결 같은 거 잘 보시면서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21번 문제가 딱 그래요. 아이디어가 필요하기보다는 정보 처리 피지컬을 요하는 최근 트렌드에 맞는 문제, 그 다음에 용어의 연결 같은 거 좀 잘 보시면 되는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답률이 60.93인데요 높은 건 되게 높고요, 낮은 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좀 심해서 평균이 이렇게 나온 거지 60, 60, 60 뭐 이런 경우는 아니니까 정규 과정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21번 문제 좀 빡셌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24번 문제 최근에 5급에서도 21년도에 민경치에서도 19년도에 이런 속력 문제를 출제한 바 있는데 단순히 21번 문제는 속력 계산만 요하는 문제는 아니죠. 지금 이거 문제 다 분석하시고 설명 들으시는 거죠. 제가 항상 눈에 강조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길게 본한테 직접 먼저 찾으시면 안 됩니다. 먼저가 안 돼요. 먼저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고민하신 뒤에 강의를 활용하셔야 되는 거지 문제 안 풀린다고 바로 강사 해설 찾고 해설지 찾고 이런 거 하시면 그 강사가 그 해설지가 문제를 푼 거지 여러분이 푸신 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충분히 고민하시고 어려운 문제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분명히 지금 여기 강의 보시는 경우에서 문제 안 풀어보고 그냥 넘겨놓고 강의로 바로 확인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렇게 하시면 성적편 안 생깁니다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점수 올리는 방법 안다고요. 혼자 스스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데 24번 문제 설명드려보면 단순히 속력 계산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속력 계산보다는 그 경우가 좀 잘 파악이 되셔야 중간에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경우 파악이 조금 빡세게 들어가는 문제인 거죠. 경우 그리기, 경우 파악하기인 건데 상황이 안 그려지면 갑이 출발하고 을이 출발하는 거 상황 안 그려지시면 빨리 넘기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문제인 거니까 이 두 문제 제가 테마특강 할 때 넘길 문제들로 분류해드렸던 조건 빡세거나 경우 잘 안 그려지거나 이 두 문제 넘기시라고 말씀드렸고 정답이 아니나 다를까 낮게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두 문제 넘기셨으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규칙 문제 보시면 8번하고 또 11번은 또 그냥 문제 줘요. 8번하고 11번 틀리셨으면 조금 아쉬운데 8번, 11번 둘 다 정답률은 70%대 정도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합격을 좀 바라보는 분들이라면 70%대 정답률을 맞히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8번, 11번은 조금 쉽게 문제를 줬던 거고 13번 문제 보시면 제가 이 문제들은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난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방식, 규칙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난도를 높일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13번 문제 보시면 그 방법들 보실 때 크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각 방법들이 그냥 단순히 20씩 깎아가거나 30씩 늘려가거나 아니면 다 60이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난도를 높일 수 있는 형식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출제하시려는 노력이 보였던 8번, 11번, 13번 문제인 거고요. 18번과 22번 문제 정답률 좀 낮게 나와 있어요. 빨간색까지는 아니죠. 노란색. 근데 제가 이것도 테마특강 때 말씀드렸죠. 5급 공채에서 다 정답률 공개하고 말씀드리면서 정호 판단형 문제들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규칙 이해한 다음에 그 규칙에 따라서 보기 혹은 선지가 정호 판단하기 위해서 언제는 입증사를 찾고 언제는 반증사를 찾고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딱 공식을 다 정해드렸잖아요. 그 공식대로 다 푸시면 풀려요. 다만 이제 규칙의 응용이 규칙에 따른 그 경우 상상이 좀 잘 되시는지가 관건이었던 충분히 이런 문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두 문제 확인해 보시면 될 테고 전체적인 정답률은 70.9라 앞에 계산보다는 10%포인트 정도 높은데 근데 영향이 이 두 문제의 정답률이 굉장히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나머지 문제들은 좀 쉽게 주는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 확인해 봐 주시고요. 경우의 수 문제들 보시면 아무래도 정답률이 제일 낮게 나와 있죠. 이제 43.75%의 정답률을 보이는데 역시나 이제 7번, 17번 수업 때 다 했어요. 다 한 내용들 그대로 출제됐고요. 19, 20, 23 요 세 문제가 좀 킬러 문항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결국 번호 다 뒤쪽에 몰려 있죠. 19번 문제 보시면 이게 그나마 좀 새로울 수 있는 문제. 조금 기존에 나왔던 피셋적 사고와는 조금 어떻게 보면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는 기존에 뭐 이렇게 크게 연습된 부분은 아닐 수도 있는 그래서 19번 정도는 틀리셨어도
전혀 뭐라고 안 합니다. 19번 틀리셔도 괜찮고요. 20번 문제 각각의 대화 보시고 어떻게 해야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최대수 약간 도형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얘는 19번 문제 도형 성질을 살짝 이용하고 하시면 되는데 근데 아마 그거를 아이디어가 없으면 이건 좀 아이디어형의 문제인 것 같아서 이 문제 하나 새로울 수 있습니다. 나머지 24문제 다 대비되셔야 되는데요. 20번 문제 보시고 갑의 처음 발언 봤을 때 어떻게 이 경우가 그려지신지에 따라 잘 그려지는지 이게 뭔 소리야 갑자기 그저께 21살인데 어떻게 이틀 만에 23살이 돼 뭐 이런 식의 의아함이 생기셨다면 그럼 경우 안 그려지면 바로 넘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20번 문제는 네, 넘길 포인트가 좀 있었죠. 그리고 그저께가 어제 그 전날이 그저께인 건데 이런 식의 생활 용어에 대한 좀 설명을 안 주고 출제한 것이 또 22년도의 특징이기도 해요. 아까 2번에서 성과본, 법조문에서 성과본을 따르는 성과본에 대한 설명을 딱히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2년도 특징은 상식으로 좀 요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그저께도 그렇고 성과본도 그렇고 그런 좀 특징이 또 있긴 한데 해마다 좀 출제자분들이 이제 바뀌시다 보면 그럼 이제 그 출제자분들의 성향을 좀 타기도 하니까 일반적으로 설명을 주는 게 좀 더 일반적이긴 한데요. 그래도 그저께는 좀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거에 대한 표현이 없어서 요거 용어 정확히 모르셔서 제대로 못 푸시는 경우들도 학생분들 보니까 꽤 되시더라고요. 조금 네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긴 하고 경우 안 그리셨으면 넘기셔야 되는 20번 문제가 되는 셈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2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23번 문제 어떻게 하면 쉽게 푸실 수 있는지 확인을 좀 해봐 드릴 예정이고 정리하고 나면 지금 이 표를 정리하고 나시면요. 앞에 칠판으로 좀 적어봐 드릴게요. 그 올해 문제 중에 결국 제가 막판에 계속 우리가 같이 정리했던 것도 어떤 문제를 넘겨야 하는지 그 판단이 중요합니다. 였던 건데 그 넘길 문제에 대한 판단은 텍스트 법조문은 올해 버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법조문에서 계산 파트 나오면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어떤 문제가 또 어려운지도 다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올해는 난도를 낮추시려다 보니까 날짜 계산 일부 선지로 활용되긴 했으나 난도 쉽습니다. 제가 쉬운 수준의 날짜 계산을 설명드렸던 정도에서 출제됐고 날짜 계산 금액 계산을 안 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텍스트 법조문 넘기실 만한 문제는 거의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조문에서 어떤 문제 넘기신지 다 정리해드렸는데 해당 문제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분류하는 대로 득점 포인트 쌓으셨어야 될 것 같고 계산 규칙 경우에서 수에서 계산해서 넘기신 문제는 아까 21번 문제 제가 피지컬 문제라고 했던 문제와 그 다음에 24번 문제 아까 속력 빠졌던 문제들은 네, 넘기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규칙에서는 넘길 만한 문제는 없고 아예 확실히 넘겨야 되는 문제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 넘기셔야 되는 게 18번과 22번 18번 문제는 그 아까 그 농구 2점수 3점수 이런 거 해커스 주말에 보는 합격 예측 모의고사도 이런 문제 있었어요. 그래서 18번 문제는 좀 이따 설명 좀 드릴 테고 22번 문제도 제가 이건 넘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22번 문제는 왜 넘기시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번 파이널 테마 특강 때 어떤 문제 넘길지 할 때 과정이 좀 길어지면 시간의 흐름이 좀 길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문제 보여드리면서 그런 문제 쉽지 않다. 정답률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충분히 넘기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22번 문제 보시면 25문제 풀 때 1번부터 7번까지 계속 뭔가 흐름을 따라 가줘야 돼요. 그거 따라가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 넘길 만한 문제라고 설명드렸던 거 정답률 낮아요. 이것도 넘길 만한 문제라고 말씀드렸고 그 같이 막판까지 정리 잘 하셨으면 충분히 문제에 대한 선별 능력은 길러지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경우에서 문제에서 넘길 만한 문제는 아까 19번 문제 좀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렸던 한 문제 양봉 농가의 최대수라던가 그 다음에 20번 문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갑자기 어저께까지 21살이었는데 어떻게 23살이 돼 안 그려지면 넘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23번 문제 좀 이따 풀어드릴 텐데 요거는 그래도 좀 푸셨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그래도 제 수업 잘 따라오셨으면 풀어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정도여서 이렇게 7문제 정도가 변별력이 있는 문제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28점 정도 깎이잖아요.
찍으신 거 조금 맞고 푼 것 중에 틀리고 하시면 대체로 올해 상한 판단 점수는 그래도 대체로 잘 따라오신 분들은 80점대 분들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70점 안팎의 점수는 좀 받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충분히 넘길 포인트 길기범이 설명한 대로 나왔다. 올해 점수는 60점대 정도만 돼도 잘하신 거고 합격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60점대 중후반에서 70점 안팎 정도 받으셨으면 충분히 상황 판단으로 합격하는 케이스까지 생기지 않으셨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했던 부분들 체크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세세하게 네 문제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네, 해서 네 문제 설명드려 볼 텐데요. 먼저 1번 문제 설명드려 보죠. 1번 문제 보면요. 법조문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나 긴장하고 보는 1번 문제인 건데 제가 수업 때 하는 대로 설명드려 볼게요. 발문의 포인트 어떤가요? 포인트 없죠. 이거 없을 문자의 약자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없을 문자 이렇게 안 쓰니까 다 수업 때 약속된 부분 포인트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풀지에 대한 힌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힌트를 어디서 얻는다? 아래 선지나 보기에서 뭘 묻는지로 확인한다. 그래서 선지 1번 인증받을 여지가 없다. 그 다음에 선지 2번 재평가를 해야 한다. 날짜 계산이긴 한데 쉬운 수준이에요. 뭐 결론적으로 보면 6개월마다라 제가 연 또는 개월 단위로 계산하는 건 쉽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일 단위가 어려운 거고 특히나 초일 산입 여부 나오면 초일, 첫날 초일 산입 여부 나오면 그때가 어려집니다인 거라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선지 2번 재평가를 해야 한다인 거고 부담한다,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다 보니까 키워드 봤을 때 2번 정도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응용형까지는 아니다. 어렵지 않게 푸실 만한 일치부합형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될 테고 제가 이것도 파이널 때 그리고 수업 때도 다 했죠. 파이널 때 다시 한번 강조한 건데 잘 준비되신 분들 상황 판단에서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 법점은 포인트 없고 일반형 선지에서 어떤 선지부터 먼저 건드리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호나 목에 관련된 선지부터 먼저 보시면 답이 더 빨리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제 2항은 인증할 수 있다는 거고 마지막 조문은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는 거니까 인증할 수 있다?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면 인증할 수 있다, 인증 취소할 수 있다 관련된 거 요 두 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 4, 5번 이거나 아니면 혹은 날짜가 들어가는 2번 4번, 5번에 답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개인적으로 5번부터 보는 습관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뭐 2, 4, 5번 중에 어떤 것부터 먼저 보시는지는 각자의 그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5번 보시면 조금 빨리 해야 되는 점 죄송해요. 마지막 점은 제 2호에 해당되는 거고 결국 인증평가 기준도 위에 호에서 관련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 위주로 보셨으면 뭐 좀 더 정확하게 보시려는 분들은 2항 밑에 왜냐면 제 3항 보시면 제 2항 각 호에라고 연결되다 보니까 연결고리까지 좀 더 확인하시는 경우에는 제 3항까지 확인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하긴 할 텐데 해당 부분들 위주로 발췌독 하셨으면 충분히 선지 5번이 정답인 거 발췌독으로 가능하단 말이죠. 이렇게 푸셨으면 될 테고 근데 이 출제장치는 5급에서도 흔하진 않은데 취소할 수 있다. 즉 제가 기속과 재량에서 보통 이제 할 수 있다를 해야 취소해야 한다. 그러니까 재량은 자유가 있는 거고요. 지금 전 취소할 수 있다.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하든 내 자유가 있는 거. 기속은 반드시 해야 되는. 공부해야 한다의 표현. 뭐뭐 해야 한다의 표현. 뭐뭐 할 수 있다의 표현이라 그동안에는 요 두 개의 표현을 바꾸는 것.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를 바꾸거나 반대로 바꾸거나 그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재기는 가능하나 재기 안 된다.
재기 불가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업 때도. 우리 얼마나 내용 많이 했는데요. 준비해공 형제 많아요. 재기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재량을 기술 바꾸면 안 된다. 그것까지 준비해놨는데 근데 이게 흔하진 않은 케이스라 취소할 수 있다는 거니까 선제 5번에서 그냥 자유니까 취소하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출제를 하신 것 같고 이게 5급에서는 16년도 사책형 5번 문제에서 선제 5번 선지로 활용된 적이 있어요. 흔하지 않은 장치입니다 라고 분석해드린 문제긴 한데 그 문제에 좀 영향을 받으신 게 아닌가 라고 생각되는 1번 문제이긴 합니다. 해서 1번 문제는 정리하면 발매 포인트 없고 키워드 특색 없으니까 발치도 가능하고요. 그다음 발치도 하실 때 제가 어떤 선지부터 봐야 되는지 말씀드렸고 호 위주로 보시면 선지 5번 답 나옵니다. 다만 정호 판단 하실 때 표현을 바꾼다기보다는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안 해도 돼. 16년도 5급 공채에서 나왔던 장치를 좀 활용한 문제구나 라고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다 텍스트 법조문에서 강약 조절하는 방법 다 준비해놨잖아요. 그죠? 수업 잘 따라오신 분들은 그래서 그거 통해서 공들일 만한 문제 시간 공들이고 시간 단축 가능한 문제 노력 세이브할 문제 발제독하고 이렇게 하시면 올해도 충분히 잘 푸셨을 것 같고요. 법조 문제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 다음 15번 문제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1번 문제는 대체로 아까 설명드린 1번 문제는 80%대 정답이 나온 문제고요. 그 다음 지금 설명드릴 계산 유형의 대표 문제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60%에서 70% 사이 정도 정답률이 나오는 문제긴 하거든요. 15번 문제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보면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갑이 지원금을 받는 경우만을 모두 골라야 되는 건데 필기할 때 아시죠? 파란색이 제 푼 흔적인 거고 빨간색이 스킬과 관련된 거니까 파란색이 좀 복잡해지면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넘어가죠. 수업 때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 알고 계실 테고 그래서 15번 문제 보고 발문 받고 언제 지원금을 받냐면 2020년 대비 2021년에 이익이 감소하면 이익 감소액의 10%를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지원금을 받는 경우만 보면 되지 10%를 받는지는 전혀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간단하다 보니까 사족을 좀 붙인 문제라고 보시면 될 텐데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중요한 거는 20년 대비 이익이 감소하면 지원금을 받는구나. 왜? 발문에서 묻은 게 언제 지원금 받아? 인 거니까요.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가서 보시면 이익이 뭐냐면 매출액에서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빼요. 제가 말씀드리길 지금처럼 줄글로 계산과정 설명하면 공식으로 현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익은 매출액에서 이 두 개를 뺀 금액이야. 그리고 2020년 이익은 아래와 같다 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표를 보시고 어떤 생각하는지 확인해 봐 주세요. 표에서 어떤 파악이 되시는지. 계산에서 흔히 쓰는 장치입니다. 이번 그 교재에도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계산에서 제가 고정과 가변으로 좀 구분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렸단 말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매출액과 변동원가의 경우는 가변적인 거죠. 판매량, 판매 가격, 판매량, 판매 가격이 단위당 변동원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면 고정원가는 일정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말 그대로 고정이잖아요. 그죠? 왼쪽에 스타카토 찍어놨는데 고정인 거죠. 그러니까 가변과 고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또 예를 들어봐 주셨어요. 이익을 계산하는 거는 이 8억에서 얘 빼고 얘 빼면 0.6이 나와 라고 알려주셨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 테고 해서 이렇게 파악된 상태로 기억보기 가서 보시면 기억보기 어떻게 해결했는지 리마인드 해봐 주시고요. 기억보기의 역할은 뭐냐면 이 계산 과정에서 변수가
이 4개가 있어를 알려주고 싶으셨나 봐요. 지금 매출액에서 이 2개를 뺄 건데 그걸 계산하는 과정에서 판매량, 그쵸? 판매 가격, 그쵸? 단위당 변동원가, 그쵸? 고정원가는 그냥 고정인 거. 이 변수들이 계산 과정에 영향을 미칠 거야. 그러니까 보기 기억이 맨 위쪽에 올라와 있다는 것 자체도 올해 문제를 얼마나 쉽게 출제하려고 노력하셨는지가 보이는 것 같은데 이 4가지 변수를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4가지 변수가 모두 같다면, 2개 모두 같다면 결론적인 이익조차도 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감수한 건 아닌 거니까 기억 틀려. 그래서 얘는 이 정도 역할하고 한 번밖에 활용 안 됐어요. 그렇죠? 기본적인 역할만 하고 답 구하는 데는 큰 영향은 안 주고요. 그 다음 니은 가서 보시면 2020년에 비해 2021년에 판매 가격이 5% 이하나 됐단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같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철저하게 고정가변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인 건데, 자, 니은 가서 볼게요. 매출액에서 변동화가 뺄 건데요. 좀 전에도 봤지만 판매량이 겹쳐 있단 말이에요. 제가 계산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 어떤 스킬 쓰나요? 동일 변수가 양쪽에 들어가 있으면 그죠? 묶어내는 스킬을 좀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묶어내면 이 가변을 좀 정리해 보면 식 변형일 수도 있고요. 식 변형할 때 제가 상수는 상수끼리, 변수는 변수끼리 이렇게 묶거나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을 건데, 그러면 판매량에다가, 이건 우리가 풀 때 쓰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저는 설명을 위해 적는 건데, 판매량에다가 판매 가격 빼기 단위당 변동원가가 되겠죠. 거기서 고정원가를 빼면 되는구나 정도로 인식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어보면 판매량은 40만 단위니까 40만이라고 쓸게요. 저 만자 이렇게 쓰죠. 공 저렇게 쓰다가는 쓰는데 시간 걸리고 세는데 시간 걸리고 쓰는데 세는데 다 시간 걸리고 그러다가 실수 생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만자는 이렇게 씁니다. 1만 만자를 이것도 수업 때 다 약속한 거죠.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이거 언제다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40만 만자 약자 씁니다. 그래서 40만이구나 해주시면 될 테고, 그럼 판매 가격 2,000원에서 단위당 변동원가 1,600원을 뺀단 말이에요. 이거 묶어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고정원가 1억을 빼시는 셈이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것도 수업 때 다 연습한 거. 만 단위고 억 단위란 말이에요. 이 호환 어떻게 하죠? 제가 수업 때 뭐라 말씀드려요? 만 곱하기 만은 억이구나 라고 설명드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결론적으로 보면 200원에서 1600원 빼면 400원이 되긴 하는데, 이 400원 여러분 만 단위 바꿀 수 있죠. 제 수업 따라오신 분들은 충분히 다 바꾸죠. 2,000원이면 만 단위 어떻게 바뀌어요? 이거 빨간색으로 2,000원이면 만 단위 쓸 때 그쵸? 0.2만. 지금처럼 400원이면 어때요? 0.04만 쓰는 데는 제 수업 잘 따라오셨으면, 그리고 만만하게 효용성 아셨으면 절대 어렵지 않을 스킬이란 말이에요. 정리하면 위의 내용 싹 정리할게요. 복잡해지니까 파란색 바꾸면 40만 곱하기 400원은 0.04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1억이란 고정값을 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계산 어떻게 되나 말씀드렸어요? 만 곱하기 만은 그냥 억으로 바뀌면서 숫자만 계산하면 됩니다. 40 곱하기 0.04 암산 돼요. 저는 이거 만 단위 계산 공 여러 개 안 적고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단위 한자로 적어가면서 빨리 푼다고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시험지 보니까 이렇게 풀어보시면 많던데 칭찬 엄청 해드렸죠. 잘 스킬 쓰시는구나. 이건 기본적인 스킬이니까요. 자, 40 곱하기 0.04인데 0.04 부담스러우시면 자리수 살짝 조정 가능하죠. 야, 공 하나만 빌려줘.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4 곱하기 0.4면 좀 괜찮으실까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1.6억이다 라는 값은 이건 뭐 1초 거기서 1억을 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니은 보시면요. 니은 보시면 이렇게 인식하신 다음에 니은 보시면 다른 변수는 다 그대로 있어요. 근데 판매 가격만 인하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식, 머릿속에 있는 공식에서 어디만 변화가 생겨요? 다른 거 다 고정인데 얘만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면 보기 니은 같은 경우는 실은 제가 이제 설명을 위해 계속 적어 내려간 건데 이 변수에 대한 인식만 잘 되셨으면 판매 가격만 변화한다의 가변 인식, 나머진 다 고정이다 인식하시면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보이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 틀리고 니은 맞으면 1, 4번 가장 그 오단을 높은 것도 선지 4번이에요. 그래서 67%, 15% 이렇게 정답이 나와 있는데 이제 디귿에서 좀 미스가 생기셨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오단을 높은 게 선지 4번이니까요. 자, 디귿에선 뭐냐면 판매량이 10% 증가했어요. 그리고 고정 원가는 5% 감소했죠. 조금 복잡해졌으니까 색깔 바꿔볼게요. 판매량은 10% 증가했고 고정 원가는 5% 감소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자, 제가 말씀드릴 때 다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변화분만 보시라 말씀드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다 새로 계산하실 게 아니라 40만원에 10%가 늘면 판매량 얼마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쵸? 4만이 늘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값 그대로인 거니까 4만 곱하기 0.04만인 거에는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만만 넘긴 거 보셨으면 아시면 4 곱하기 0.04 정도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고정원가는 얼마 감소했대요? 5% 감소했대요. 1억에 5%, 100분의 5. 그러면 얼마 감소하게 돼요? 여기서 그쵸, 0.05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두 개 곱하시면 소수점 두 개 있는 거 부담이면 다 같이 공통적으로 날려되잖아요. 4 곱하기 4 증가했고 5 감소했고, 그러면 디귿은 이익이 줄지는 않겠구나 정도로 파악하시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디귿에서 중요한 건 뭐였냐면 고정가변의 인식, 고정가변 인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변화분만 보시라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거는 지금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익이 감소했는지 줄었는지만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어떤 그림 그려드리냐면 정규관절 때 한 문제인데 그 감소를 찾기 위해서 9하고 9에서 빼서 최종적인 결과 나오면 안 됩니다. 아예 이 그냥 차이로 접근해 주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인 거고, 이 차이만 보기 위한 스킬 중에 하나로 지금 딱 변화분만 확인을 해 주신 거예요. 그 변화분이 뭐였다? 판매량은 10%가 늘었으니까 4만인 거고, 그 판매량 하나당 이 정도의 마진이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4만에 0.04만큼 늘었네. 그 다음에 고정원가 감소했으면 그러면 이건 또 오히려 갭도 벌어지는 거네요. 굳이 뭐 복잡하게 볼 것도 없이 판매량 증가했고 빠지는 값 줄어들면 그러면 이제 그죠. 아니 그게 아니죠. 0.05만큼 줄었으니까 빠지는 값이 오히려 커진 거죠. 그래서 이 크기 비교,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크기 비교를 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 디귿보기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크기 비교, 플러스 마이너스의 크기 비교 하시면 그러니까 앞에 판매량 늘면서 플러스는 커졌죠. 그 다음 고정원가 보시면 이 빠지는 1억이라는 값이 오히려 5%가 감소하면 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진에 따른 순수익이 늘었고 빼야 되는 값은 줄고, 그러면 이 이익이 줄어들 수가 없겠죠. 여기서 그 마진에서 이걸 빼는 건데 얘는 늘고 얘는 오히려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갭, 헷갈리실 것 같으면 도형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 세모 빼서 이 차이가 갭이었던 건데, 이익이었던 건데
커지고 줄면 그럼 오히려 이익은 갭은 늘어나게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 디귿에서의 이익이 2020년에 비해 줄어들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틀리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구조만 잘 파악하셨으면 실은 뭐 기역, 니은, 디귿에서 복잡한 계산까지는 필요 없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 보기 간단히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 설명드려보면 규칙 문제인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번하고 22번이 좀 변별력 있던 문제인 건데 18번 문제 이런 류는 뭐 테마 특강 때도 계속 강조해드렸던 사례 찾기 정오 판단하기 위해서 입증 사례와 반증 사례를 찾아주셔야 되는 거고 다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해볼게요. 자, 발문 보시면 옳은 것 골라라. 올해 옳지 않은 것도 좀 출제됐다 보니까 분명히 옳은 옳지 않은 거 실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것도 마무리할 때 정리해드렸죠. 옳지 않은 일 때는 특히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드렸고 수업 잘 따라오셨으면 신경 쓰셨을 거고요. 아래 같은 방식으로 농구 던지기 하는데 5회씩 도전한단 말이에요. 아래 표 보시면 그래요. 5회씩 도전해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세팅대로 합계 점수가 높으면 승리하는 거 어렵지 않죠. 5회씩 도전하는구나. 높으면 승리하는구나. 2점 슛과 3점 슛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공하면 획득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이픈 보시면 특징적인 건 4점 슛 도전이 가능한데 외쳐요. 4점 도전 외친 다음에 뒤돌아선다. 이런 거 중요하진 않고 성공했을 때는 4점인 건데 이때 특징적인 거는 실패했을 때는 마이너스 1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종류가 2점, 3점, 4점 슛 종류가 있으니까 공통 차이된 인식을 하는 거죠. 2점, 3점, 4점 중에 4점은 도전이라고 외치긴 해야 돼. 성공하면 해당 점수 2점, 3점, 4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건 다 어렵지 않죠. 대신 4점에서는 조금 특징적인 게 실패했을 때 1점 잃는다. 이것만 특징적인 거니까 얘 좀 신경 써서 해야겠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거예요. 제 특징이 그거죠.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셔야 되는지도 다 말씀드리죠. 수험생분들 요거까지 체킹하셔야 성적의 변화가 생겨요. 제가 말씀드리길 이 문제 푸는데 소요시간 3분 걸렸다. 이거 스킬이에요. 소요시간 3분 걸렸다. 이러면 그 3분에는 문제를 이해하는 시간과 해결하는 시간으로 구분되는데 이해를 잘 하셔야 해결이 빨라지는 거고 해결은 제가 알려드린 스킬로 얼마든지 시간 단축이 가능하시지만 이해 시간은 드라마틱하게 줄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험생 출신이고 점수를 상승시켜본 입장이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주셔야 뒤에 해결이 쉬워지는지도 수업 때 다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그 특징인 건데 다시 보면 2점, 3점, 4점 전부 다 성공하면 점수 얻어요. 단 4점만 실패 시 마이너스 1점의 감점이 있어요. 거기 기억 가서 보시면 갑의 합계 점수는 8점 이상이었대요.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진술이 있을 때 우리는 뭐 찾아요? 사례 중에 입증 사례, 반증 사례. 그쵸? 제가 입증 사례 찾는 표현 딱 2가지 알려드렸잖아요. 수업 잘 따라하시면 다 아시죠? 어떤 표현? 그쵸? 대답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건 반증 사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기 기억 가서 보시면 8점 이상이었다를 반증하기 위해서는 이상의 반대 8점 미만인 케이스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이게 당장 안 바뀌시는 분들은 8점 이상이라는 얘기는 이 사람의 주장이 8, 90 이렇게 간다는 얘기니까 반박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쪽인 765 즉 8점 미만 이렇게 안 하셔도 765 7점 이하로 반박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반박해보면 8점보다 점수 낮춰야 되니까 성공한 거는 몇 점으로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반박 빨리 찾기 위해서 점수 낮춰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전부 다 2점인 거죠. 8점. 그런데 X 기본적으로 감점 안 되나 감점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었죠. 언제? 4점일 때. 그러니까 X가 0 또는 마이너스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수를 줄이기 위해서 얘네들은 전부 다 최소로 점수 주고 깎아버리고 하면 8점 이상이 아닌 반례가 찾아진단 말이죠. 그죠? 다 연습한 거. 그래서 기억은 틀리다.
기억이 3개나 있다 보니까 오답률이 제일 높은 게 선지 3번이에요. 51%, 현재 시점으로 51%, 28%, 나머지는 뭐 6, 8, 8인데 그러니까 기억에 대한 미스가 나신 분들이 선지 3번을 잘못 가신 거죠. 그렇게 되면 2번, 5번.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선지 플레이 기억이 3개 있다고 3개 있을 때 맞다고 가정하고 푸는 거 지금은 안 됩니다. 수험생 조수험생들 잘 썼던 건데 지금 좀 위험합니다 말씀드렸던 거. 그러니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기억 3개 지워지는 거 요즘 경우 그렇지. 그러면 이제 디귿만 봐주시면 되죠. 디귿 보시면 4점씩뿐만 아니라 이제 감점 시키는 것도 다 공정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죠? 이제 보시면 변화가 생기길 2, 3, 4 성공하면 그 점수 다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2점과 3점 시에서도 기존 4점 시도와 동일하게 1점씩 다 차감이 들어간단 말이죠. 제가 가정은 받아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받아들인 상태로 갑이 승리하였을 것이다. 니은도 그렇고 디귿도 그렇고 제 수업 잘 따라서 되게 심도 있게 준비하신 분들은 뭐뭐 하였을 것이다는 주장의 강도를 낮추는 표현인 거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 교수님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길 뭔가 그 표현에 따라 그 선지 보기에 따라 그 표현의 차이가 있으면 슛에 도전하였다. 여기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고 여기서는 도전하였을 것이다. 약간 추측 강도를 말하고 이러면 이 출제자는 다른 단정적인 표현에 대해서 도전하였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에 비해서 하였을 것이다 라고 강도를 낮추면 출제자의 좀 의도가 반영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지 보기마다 표현의 차이가 있어. 어떤 거는 도전하였다. 어떤 거는 반드시 도전하였다. 그럼 이건 더 틀리게 봐달라는 반드시를 의심해달라는 출제자의 의도. 근데 어떤 거는 또 도전하였을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의 차이가 있으면 반드시는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일반적인 진술도 반려하는 거고 하였을 것이다는 주장을 추측 강도로 낮췄으니까 입장에서 자꾸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근데 이 문제는 그냥 애당초 표현이 다 도전하였을 것이다. 승리하였을 것이다. 이런 경우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그냥 이 출제자분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는 분이라고. 도전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단정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표현에 대한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인 거예요. 그래서 갑이 승리하였다의 이거에 대한 또 반례를 찾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디귿 보기를 초록색으로 풀어보면 이제 무조건 감점이 있으니까 갑이 승리를 못하게 만들 건데 갑은 감점이 1점 있어요. 그 다음에 무조건 실패 시 2점을 감점하죠. 이렇게 감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인 거고 동그라미 3번인 건데 갑이 못 이기게 만들 거예요. 그럼 갑의 점수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최대한 높게 낮게. 갑이 못 이기게 만들 거면 그죠? 낮게. 을은 최대한 그죠? 높게인 거죠. 그래서 얘를 들 때 갑은 4번 성공했는데 그 4번 성공을 어떻게 해주고 그쵸? 다 낮은 점수인 2점을 넣어주고 그러면 8에 1점인 거니까 7점이 될 테고 을은 횟수는 더 적어요. 3번밖에 안 됐지만 을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쏘게 만들어줘야겠어요? 딱 한 번 가능한 4점 슛을 한 번 성공시키게 만들고 나머지는 더 이상 4점이 안 되니까 3점과 3점으로 하면 그러면 10점에 2점 깎이니까 8점이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반례 찾아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디귿 틀리다 라고 판단해 주시는 거고 디귿 틀리니까 선지 2번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제가 다 알려드린 규칙대로 시도하셨으면 18번 문제 지금 정답률이 50%대 정도거든요. 이제 확정되면 수업 때는 정식으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아직 집계 중이니까 50%대 정도 정답 나왔습니다. 인 거죠. 그다음 마지막 23번 문제 풀어볼게요. 난도가 좀 있는 문제라 혼자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문제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3번 문제 조금 난도 있어요. 제가 수업 때 설명드렸던 스킬들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2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 좀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어떤 스킬들이 쓰였는지. 23번을 잘 풀기 위해서는 길게 보면 스킬 중에 어떤 게 준비가 필요했는지. 자, 보시면 다음 그림으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인 거고 팀원은
새로 부임한 팀장 갑과 함께하는 환영 식사를 계획해요. 모든 팀원들은 전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고 갑과 7명의 팀원들이 한 번씩만 식사해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갑이랑 식사예요. 갑과 식사.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줄에 갑과 함께하는 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갑은 필히 포함이 된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설명을 언제 드렸냐면 아마 이 문제를 좀 참고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7급 21년 작년 7급 기출문제 중에 5번 문제 있어요. 화면 멈추시고 이 문제에서 어떤 거 분석하셨는지 길게 보면 어떤 거 알려드렸는지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때 5명, 6명, 7명 소수지식이 각각 하나씩 있다는 거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고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한 개 조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즉 5, 6, 7 다 더하면 개수 3개 5, 6, 7 쪼로록 가운데가 평균 6, 3, 18 이것도 다 수업 때 연습했던 거 18 빼고 18 빼는 거 안 되시면 17 빼기 1로 쪼개서 40에서 1 빼니까 39명. 그래서 제가 7개 조직으로 39명 배치하는 거 알려드리죠. 그 다음에 5, 6, 7을 5 플러스 나머지 1과 나머지 2로 나머지 접근한 거 알려드리죠. 5의 배수 나머지 플러스 알파 다 분석해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갑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 고정이니까 그거는 그냥 인식하셔야 돼. 갑은 어떻게 모이든 이 식사 자리에 갑은 항상 있어 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동그라미 보시면 함께 식사하는 인원은 4명 이하고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다 식사 인원에 대한 내용인 거니까 관련된 조건 그룹핑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갑을 빼고 나면 여기서 갑이 고정인 거니까 갑을 빼고 나면 4명 이해야 된다는 얘기는 갑 빼고 나면 3명 이해야 된다는 얘기고 단 둘이 식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갑하고 상상해보세요. 갑이랑 한 명 더 있으면 단둘이거든요. 이렇게 식사하지 않는데요. 한 명이 아니래. 그러면 이 그룹핑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조건이 찾아져요? 나머지 팀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2명 또는 3명이 된다. 그룹핑에서 같이 보시면 2명 또는 3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7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합분의 스킬 쓰실 수 있죠. 합분의 스킬 약간 아까 그 문제랑 유사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그룹핑에 관련 조건 묶어서 같이 인식하는 거. 세 번째 이제 합분해 해보면 합분해 정말 많이 연습했잖아요. 우리 7명인데 3명 또는 2명 그러니까 갑 빼고 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3명 또는 2명의 합으로 7을 만들 건데 7보다 작은 3의 배수 3이 6 그럼 나머지 1이어야 되는데 2의 배수를 만들 수가 없죠. 이 작업 우리 수업 때 엄청 연습했잖아요. 그러면 3이 6 안 되니까 나머지 3 곱하기 3이 6 3, 1은 3 3 곱하기 0 그럼 0이죠. 그럼 나머지 합분해 이거 나머지 처리도 계속 했던 거잖아요. 나머지 처리 나머지 동안 계속 파란색 써왔으니까 이 나머지 처리 해보면 나머지 처리 지금 n-1개 처리라고 수업 때 강조해드린 부분인 건데 그러면 7명 중에 3명 빼면 나머지 4명인 거고 0명 빼면 7명인 건데 이 중에 2의 배수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얘밖에 없단 말이죠. 되세요? 3의 배수 중에 7보다 작은 6, 3, 0 그러면 나머지 6, 1, 3, 4, 0, 7 찾아지는데 2의 배수 만들 수 있는 게 얘밖에 없네. 즉 무슨 얘기예요? 갑이랑 식사할 때 셋, 둘의 조합으로 7명을 식사가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게 찾아진다고요. 제 수업 잘 따라오셨으면 여기까지는 따라오실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화면 움직이기 힘드실 테니까 이제 화면은 좀 그만 보고 이제 필기로 봐주세요. 세 번째 동그라미 부팀장은 A, B뿐이며 함께 식사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조건의 시각적 처리 저는 제 머리를 믿지 않죠. 제 머리가 나쁜 건 아니지만 시험 때 정신 없으면 조건 놓칠 수 있으니까 시각화 시켜요. 그래서
A, B는 함께 식사하지 않는다 라는 걸 제 손으로 적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동그라미 C, D는 함께 식사하지 않는다 적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두 번째 동그라미 E와 F는 함께 식사한다 적어요. 그리고 마지막 동그라미 직접 처리해 보시고 G는 부팀장과 함께 식사한다. 근데 부팀장은 아까 누구였어요? A, B 뿐인 거죠. 얘네 중에 한 명과 G는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구나 인 거예요. 요거 좀 지울 거거든요, 여러분. 화면 멈추시고 이거 필요하시면 필기하시고, 있으면 복잡해 보여서 딱 컴퓨터하기 하기 위해서 지울게요. 요거 나머지 MR 3개 처리 남길게요. 화면 다시 돌리시면 되니까. 자, MR 3개 처리고,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됐을 때 표현을 보세요. 표현을. 이건 잠깐 움직일게요. 화면 TV로 같이 보면 조건이 이 두 개 그룹핑해서 값 빼고 나면 팀원은 2, 3이야. 그래서 합분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함께 식사하지 않는다, 함께 식사하지 않는다, 함께 식사한다, 함께 식사한다. 지금 이거는 제가 분류하는 유형에 따르면 경우의 수 문제고 팀원을 확정해야 되는 확정하기 유형이란 말이에요. 그 경우의 수 크게 두 가지 능력 요구한댔잖아요. 경우 그리기, 아까 속력 문제처럼 어떻게 경우가 그려지는지 요구하는 것과, 그죠? 그 다음에 지금처럼 확정하는 문제인 건데, 확정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않는다의 네거티브 조건과 한다의 파지티브 조건이 있으면 둘 중에 어느 조건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우리 되게 많이 했죠. 파지티브 조건이 중요하다는 것도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기 전에 이것도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아래 선지 가서 보시면 수 있다에 수 있다. 아까 제가 그래서 답변에 넘어갔는데, 입증사를 찾는 두 가지 표현 뭐라고 우리 외우고 있어요? 그렇죠. 수 있다. 또 하나? 경우가 있다. 이 두 가지 표현이라고. 원리는 수업 때 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자세히 못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정리하면 저기서 6번으로 네거티브 조건보다 파지티브 조건도 중요해. 7번 수 있다는 입증사를 찾는 거야. 그죠? 수업 때 다 한 거죠? 많이 했죠? 자, 볼게요. 선지 1번 가서 보죠. 선지 1번을 판단하기 위해서 A와 E는 함께 참석할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럼 내 손으로 적은 것 중에 A, E를 보는 거예요. A 여기 있고 E 여기 있죠. 그러면 A, E라는 조건에서 F까지도 딸려와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3명이죠. 나머지는 둘이어야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파지티브 조건이 뭐였어요? 중요한 거? 얘와 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강약 주제 안 내니까 문제 못 푸시는 거예요. 근데 제 수업 들으면 다 된다고요. EF 처리했죠. 그럼 나머지 중요한 조건, 파지티브 조건, G가 누군가 함께 해줘야 돼. 그런데 A는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G는 그렇죠. B랑 있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러고 나면 계속 연습하고 있는 거. 나머지 처리. 아까 합분에 여기서 지웠지만 여기 있네. 나머지 처리. 5번 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하나 자동 결정. 남은 알파벳 보시면 A, B, C, D, E, F, G. CD인 건데 하고 나면 무슨 조건에 위배돼요? 그렇죠. 이 조건에 위배되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1번 입증 사례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 입증을 찾기 실패했으니까 선지 1번 틀리구나 라고 봐주시면 답 고르실 수 있죠. 나머지 선지까지 다 설명 준비하긴 했는데 약간 이제 이것저것 제약이 좀 있어서 일단 시간도 너무 길게 하시면 여러분 힘드시고 할 테니까 23번의 나머지 선지는 해설은 수업 때 좀 더 자세하게 들리게 하고요. 그리고 23번 문제 킬러 문항이긴 했으나 수업 때 연습했던 부분들 잘 정리하시면 건드릴 수 없던 문제 아닙니다. 아까 제가 7문제 할 때 23번 문제는 수업 잘 따라오셨으면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푸실 수 있으셨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이유거든요. 나머지 문제 좀 어렵다 치지만 이건 좀 되지 않으셨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좀 짧게 하려던 강의가 조금 더 시간이 길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올해 문제를 다시 리뷰해 보더라도
기존에 했던 기출문제를 통해서 거의 다 대비가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기출이 중요합니다. 관련된 내용 인쇄된 활자로 좀 더 정리해서 드릴게요. 무조건 기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0시간 공부하다가 칠 때 시험 직전에 10시간씩 15일 하시는 것보다 0.5시간 곱하면 또 150이긴 하죠. 매일 30분씩 지금부터 300일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인적성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강조를 하게 되는데 무조건 꾸준히 하시는 연습을 해주시고 이번에 실전 경험 해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실전 경험을 잘 토대로 하셔서 꼭 이제 성공 포인트, 뭐 실패한 포인트 그런 교훈들 잘 얻으시기를 바라겠고요. 피셋에 맞는 태도 사고 뭐 이 시험은 100점 맞는 시험도 아니고 뭐 그래서 마지막에 테마 특강 통해서 계속 넘길 문제는 설명 말씀드리긴 했는데 올해 다행히 그게 뒤에 몰려 있었으니까 좀 쉬웠던 거지만 내년에 또 이렇게 될 거란 보장은 거의 없죠. 왜냐면 이제 2시간 시험이 만약에 유지된다고 치면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좀 더 이제 문제 배치가 자유로워질 거예요. 중간중간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건데 꼭 이 시험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잘 문제 넘기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 연습들 저랑 같이 하시면 될 테고 좋은 결과 얻으신 분들 너무 축하하고 2차 잘 보셔서 최종 합격하시면 연락 주세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결과 얻지 못하신 분들 너무 안타까운데 열심히 하셨을 거라 믿는데 그러면서 결과가 좋지 않으셨던 분들은 잘 대비하셔서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하셔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황 판단은 강의 잘 따라오시면 그 내에서 풀리는 문제가 이제 거의 해마다 한두 문제 빼고 나머지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커리 잘 따라오고 하시면 이제 커리큘럼 소개 영상도 찍고 할 텐데 네, 마지막에 잘렸지만 준비하자인 거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하시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해진 1차 시험인 거고요. 잘 대비하셔서 꼭 상황 판단을 합격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강의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